돈 없으면 내 눈아년 몸이라도 팔라며 남동생을 협박한 사채업자들, 바로 그 순간 그들 뒤에 나타난 누나는 지옥에서 돌아온 UDT 중령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최강의 여군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을 모조리 심판하는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피부로 스며드는 바닷물의 냉기와 폐부를 찌르는 화약 냄새, 그리고 아드레날린의 쇠맛.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대테러 특수임무대대장 강혜라 중령에게 그것은 지독하게 익숙한 감각이었다. 방금 끝난 해상 대테러 종합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했다. 칠흑 같은 밤바다를 가르며 고속단정 RIBU로 가상의 적선에 침투하고 선내 격시를 소탕하며 인지를 구출하는 과정은 단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살얼음판이었다. 그녀는 팀원들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함으로 작전을 완벽하게 지휘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온몸의 근육은 강철처럼 굳었고 정신은 예리하게 날이 선 칼처럼 팽팽하게 긴장해 있었다. 작전 종료를 알리는 무전과 함께 찾아온 것은 탈진에 가까운 피로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불가능은 없다는 부대 신조처럼 그녀에게 감정의 동요는 곧 나약함의 증거였다. 일주일. 꿈 같은 휴가가 주어졌다. 동기들은 진해 군항 근처에서 술잔이라도 기울이자며 아우성이었지만 헤라는 그 모든 유혹을 뒤로하고 곧장 부산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이 거친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단 한 사람,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남동생 강바다가 있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어린 동생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기꺼이 파도와 화약에 저당 잡힌 그녀였다. 동생의 해맑은 웃음은 그녀가 지옥 같은 훈련을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러나 부대 정문을 나선 지 불과 2시간 만에 해운대 달맞이 언덕에 위치한 동생의 작은 오피스텔 앞에서 헤라가 마주한 것은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아니었다. 화려한 야경과 대비되는 후미진 골목. 늦은 저녁 대부분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따스한 시간. 택시에서 내린 그녀는 본능적으로 공기 중에 떠도는 이질적인 살기를 느꼈다.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단련된 감각이 맹수가 영역을 침범당했을 때처럼 곤두섰다. 아니나 다를까. 오피스텔 공동 현관 앞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낯선 그림자 3개가 그녀의 동생 바다를 둘러싸고 있었다. 한 놈은 누가 봐도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티가 역력했다. 헐렁한 명품 짝퉁 트레이닝복 사이로 뱀 같은 문신이 꿈틀거렸고 험악한 인상은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게 할 정도였다. 다른 2놈 역시 그의 수족인 듯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동생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낀 동생은 마치 하이에나 무리 앞에 선 어린 가젤처럼 속절없이 떨고 있었다. 평소 누나 앞에서 늘 밝고 씩씩했던 동생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러게 누가 돈 빌려놓고 전화 쌩까라고 했어, 강바다 씨 세상이 우스워? 가운데 선 문신 사내가 동생의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다. 그 손길에는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이 가득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딱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 야, 우리가 내 애미애비냐? 시간 주게. 우리 시간은 돈이야, 돈. 내 놈 숨 쉬는 만큼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라고. 문신 사내 독고철이 걸걸한 목소리로 으르렁대며 바다의 멱살을 잡아챘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의 몸이 종이장처럼 끌려가 벽에 부딪혔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다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헤라의 눈에 푸른 불꽃이 튀었다.
머릿속의 모든 회로가 순식간에 전투 모드로 전환되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으면서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솟구쳤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춰 주차된 차량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눈은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적은 색. 주동자는 독고철. 키 180cm 중반의 다부진 체격. 양옆의 두 놈은 그보다 왜소했지만 눈빛에서 비열함이 느껴졌다. 무기는 보이지 않았지만 저런 부류는 늘 품 안에 칼이나 뾰족한 무언가를 숨기고 다닌다. 동생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저항 의지는 전무. 최악의 상황이었다. 야, 근데 이 새끼 누나가 그렇게 끝내준다며? 해군 장교라던가. 나라 지키는 년이 몸매는 아주 그냥 죽여준다던데 사실이냐? 독고철이 음흉하게 웃으며 바다의 귓가에 속삭였다. 야, 정돈 없으면 네 누나년 몸이라도 팔던지 해서 갚아, 새끼야. 어때? 동생이 누나 포주 노릇하는 것도 요즘 시대엔 괜찮잖아. 그 말이 헤라의 귓전에 박히는 순간 그녀를 지탱하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지난 몇 년간 혹한의 겨울 바다에 몸을 던지고 뻘밭을 구르고 수십 킬로그램의 장비를 짊어지고 산을 넘으며 흘렸던 땀과 인내의 시간. 그 모든 고통은 단 하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안전해야 할 집 앞에서 저런 구더기 같은 놈들에게 모욕당하고 있었다. 헤라는 숨을 골랐다. 분노가 이성을 집어삼키게 둬선 안 됐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특히 보통 군인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해군 최정예 대테러 부대 UDTSEAL 소속의 대대장이자 현역 중령 강해라. 그녀에게 지금 이 상황은 작전이었다. 작전명, 내 가족 구출.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운동화는 소리를 삼켰고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낭비도 없었다. 마치 심해의 상어가 사냥감을 향해 나아가듯 소리 없이 그들의 등 뒤로 접근했다. 동생을 겁박하는데 정신이 팔린 그들은 등 뒤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바다야. 헤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세 남자를 모두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바다는 누나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에는 경악과 미안함 그리고 일말의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독고철 무리도 신경질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편안한 운동복 차림에 머리를 질끈 묶은 화장기 없는 앳된 얼굴의 여성이었다. 그들의 얼굴에 어이없다는 비웃음이 떠올랐다. 오호, 이게 그 몸매 죽인다는 누나년이신가? 마침 잘 왔네. 동생 교육 똑바로 안 시킨 죄, 내가 대신 갚아야겠어. 독고철이 비릿하게 웃으며 바다를 놓아주고 헤라에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이 헤라의 위아래를 훑었다. 그 더러운 주둥이 한 번만 더 놀리면 평생 유동식만 먹게 될 줄 알아. 헤라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은 심해처럼 깊고 고요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하, 이 미친년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독고철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가 손을 뻗어 헤라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으려는 순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헤라는 그의 손목을 잡는 대신 오히려 반대쪽으로 몸을 살짝 틀며 무게 중심을 낮췄다. 독고철의 육중한 몸이 앞으로 쏠리는 찰나의 순간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팔꿈치 관절 뒷부분 척골 신경이 지나는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인간의 몸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 중 하나였다. 악! 독고철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이며 극심한 고통이 온몸의 신경을 타고 흘렀다. 그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이 헤라는 이미 그의 등 뒤로 이동해 있었다. 그녀는 꺾인 그의 팔을 그대로 잡고 목에 팔을 감았다.
완벽한 제압 자세, 리어 네이키드 초크였다. 움직이지 마. 경동맥 끊어지고 싶지 않으면. 헤라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옆에 있던 두 놈과 겁에 질려 있던 바다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독고철이 어린애처럼 낑낑대며 버둥거리고 있었다. 이 미친년, 너 뭐하는 년이야? 옆에 있던 놈 하나가 당황하며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가 칼을 꺼내기도 전에 헤라는 독고철을 방패 삼아 몸을 돌려 그의 손목을 발로 찼다. 팅! 하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동시에 헤라는 남은 한 놈의 낭심을 하이킥으로 가격했다. 소리와 함께 놈은 그대로 쓰러져 거품을 물었다. 나는 이 아이 누나다. 그리고 너희 같은 사회의 기생충들을 아주 혐오하는 사람이지. 헤라는 독고철의 귀에 속삭였다. 그녀의 팔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가자 독고철은 숨막히는 소리를 내며 잠잠해졌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다시 한번 내 동생이나 내 집 근처에서 알짱거리면 그땐 팔 하나로 안 끝나. 내 놈들 두 다리로 다시는 이 땅을 못 밟게 해줄 테니까. 알아들었어? 그녀의 말에는 단 한치의 농담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사실의 고지였다. 독고철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헤라는 그를 바닥에 내팽개치듯 던져버렸다. 독고철은 컥컥거리며 팔을 부여잡고 바닥을 굴렀다. 칼을 떨어뜨렸던 놈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5초 준다. 내 동료들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 말에 놈은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는 독고철과 바닥에 쓰러진 동료를 부축해 주랭랑을 쳤다. 그들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골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헤라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서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노려봤다. 그제야 동생 바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누나. 헤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전투 모드의 차가운 눈빛은 사라지고 걱정과 의문이 가득한 누나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구겨진 동생의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야, 바다야? 저 사람들 누구고 돈은 또 무슨 소리야? 집으로 들어오는 내내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현관문을 닫고 들어서자마자 바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헤라는 잠시 그의 등을 바라보다 주방으로 가 찬물을 한 잔 따라 그의 앞에 놓았다. 마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말해줘. 한참을 망설이던 바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작은 IT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개발 자금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고 했다. 그때 인터넷에서 청년 창업 지원이라는 그럴듯한 광고를 보고 알아온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 처음에는 친절했지만 회사가 어려워져 상환이 며칠 늦어지자 그들은 악마로 돌변했다. 원금 5천만 원은 불과 몇 달 만에 살인적인 이자가 붙어 3억 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헤라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동생의 꿈과 희망을 저 악마 같은 놈들이 짓밟은 것이었다. 왜 나한테 바로 말 안 했어? 헤라의 목소리는 질책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목소리였다. 미안해, 누나 힘들게 군 생활하는데 이런 일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바다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갔다. 헤라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인 동생의 앞에 쭈그려 앉아 눈을 맞췄다.
그녀의 손이 동생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괜찮아.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그녀의 따뜻한 말에 바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제부터 이건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문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온전히 내 문제야. 해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누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진의 심장부를 향해 침투하는 최정의 요원의 눈빛, 반드시 목표를 완수하고야 마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걱정하지 마, 바다야. 저놈들이 너한테서 부당하게 뜯어간 돈, 그리고 내가 흘린 눈물까지 내가 전부 다 이자 쳐서 받아다 줄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야. 저 버러지들이 감히 누굴 건드렸는지 알려줘야지. 이건 전쟁이야. 휴가의 끝자락에서 가장 평화로워야 할 가정의 문턱에서 중령 강해라의 새로운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이 전쟁이 단순한 사채업자 무리를 소탕하는 것을 넘어 도시의 어두운 그늘에 뿌리내린 거대한 악의 심장부를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군인으로서가 아닌 한 여자이자 누나로서 얼마나 더 강해져야 하는지를 시험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섬광처럼 빛났다. 다음 날 아침 해운대의 아침 햇살이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지만 오피스텔 안의 공기는 전날 밤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바다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퀭한 눈으로 식은 커피만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죄책감과 무력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반면 강해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군인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밤새 세운 작전 계획으로 인해 오히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놈들 명함 아직 가지고 있지? 헤라의 질문에 바다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서랍을 뒤져 꼬깃꼬깃한 명함 한 장을 꺼내 누나에게 건넸다. 알아온 캐피탈 마테오 대표. 세련된 디자인의 명함에는 사무실 주소와 개인 번호가 적혀 있었다. 부산의 심장부 센텀시티의 초고층 빌딩이었다. 이게 유일한 단서야. 저 마테오라는 사람이 대표인데 실제로 만난 건 어제 그 독고철이라는 사람뿐이었어. 알아. 저런 놈이 미끼이자 행동대장이겠지. 진짜 머리는 뒤에 숨어 있을 테고. 해라는 명함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생각에 잠겼다. 단순한 동네 양아치 수준이 아니었다.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한 기업형 사채 조직.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었다. 적의 규모와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정보전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구형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다. 군인 신분으로 노출될 수 있는 개인 폰이 아니었다. 작전용으로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완벽하게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이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이어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나다, 서치라이트.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간 멈칫했다. 서치라이트. 어둠 속을 탐색하는 탐조등. 그것은 헤라와 UDT 동기이자 부대 최고의 정보통신 및 사이버전 전문가였던 윤기현의 호출부호였다. 그리고 그녀 자신을 지칭하는 나라는 한마디는 그들만이 아는 암묵적인 신호였다. 대대장님, 이 번호는 어떻게 해? 윤기현의 목소리에 당혹감과 반가움이 뒤섞였다. 그는 3년 전 해외 파병 작전 중 불의의 부상으로 아쉽게 전역한 후 지금은 판교에서 잘나가는 사이버 보안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설명할 시간 없어. 도움이 좀 필요하다. 아주 작은 벌레 몇 마리를 잡아야겠는데 둥지가 어디고 여왕벌이 누군지 알아야겠다. 헤라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그것은 지휘관이 부하에게 임무를 하다라는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대장님 명령이시라면 언제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의 목소리에 망설임은 없었다. 그에게 강해라는 단순한 상관 그 이상이었다.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던 전우이자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었다. 헤라는 마테오의 이름과 회사 정보를 불러주었다. 이놈들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다. 일단 오늘 중으로 사무실 주변에 가서 정찰을 해볼 생각이야. 내가 필요하다. 눈과 귀가 되어줄 장비 그리고 안전한 통신망. 준비할 수 있나? 걱정 마십시오. 대대장님께서 쓰시던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위치만 찍어 주십시오. 고맙다 서치라이트. 충성. 짧은 통화를 마친 헤라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바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바다야, 오늘부터 당분간 여기서 지내지 마. 내가 안전한 곳을 마련해 둘 테니 그곳에 가 있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절대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내 전화만 받아. 누나, 위험한 일 하려는 거 아니지? 그냥 경찰에 신고하자. 헤라가 피식 웃었다. 경찰에 신고하면 저놈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거나 기껏해야 벌금형이야. 솜방망이 처벌받고 나와서 더 악랄하게 너를 괴롭히겠지. 이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저놈들은 법을 비웃는 놈들이니까. 법보다 무서운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지. 그녀의 눈빛을 본 순간 바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누나의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오후가 되자 헤라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다. 군복 대신 몸에 달라붙지 않는 평범한 오피스룩을 입었고 질끈 묶었던 머리는 풀어헤쳐 자연스럽게 내렸다.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눈썹은 화장으로 부드럽게 만들었고 지적인 느낌의 안경으로 얼굴의 반을 가렸다. 이제 그녀는 최정의 특수부대 중령이 아니라 센텀시티에 출근하는 평범한 커리어우먼처럼 보였다. 센텀시티의 한적한 카페에서 윤기현, 서치라이트를 만났다. 그는 여전히 군인처럼 각 잡힌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헤라에게 작은 명품 클러치백처럼 보이는 가방 하나를 건넸다. 최신형입니다. 초소형 무선 도청 장치와 송신기, 그리고 반경 500m 내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귀걸이가 수신기입니다. 착용하시면 제가 듣는 모든 것을 대대장님께서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수고했다. 헤라는 가방을 받아들고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너는 여기서 대기해. 내가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 예, 알겠습니다. 헤라는 아라온 캐피탈이 입주해 있다는 초고층 빌딩으로 향했다. 로비부터 위압적인 분위기가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방문객인 척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아라온 캐피탈은 30층에 위치해 있었다. 30층. 통유리로 된 사무실 입구에는 아라온 캐피탈이라는 고급스러운 로고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 복도를 지나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다행히 비상계단 환풍구는 사무실 내부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윤기현이 준 초소형 장비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작고 검은 장치를 능숙하게 조작했다. 환풍구 철창의 아주 작은 틈새. 그곳을 향해 그녀는 장치를 겨냥했다. 특수 제작된 접착제가 발사되며 쌀알보다 작은 도청 장치가 소리 없이 환풍구 내부에 달라붙었다. 완벽한 성공이었다. 헤라는 조용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와 윤기현이 대기하고 있는 차에 올라탔다. 그녀가 귀걸이를 만지자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30층 내부의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강바다라는 애송이는 어떻게 됐어?
독고철이 어제 그년한테 개박살 났다며? 기름기가 흐르는 중저음의 목소리. 마테오였다. 아, 말도 마십시오, 대표님. 그년 완전 미친년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팔을 그냥. 독고철의 억울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병신 같은 새끼. 계집 하나 처리 못해서 질질 짜? 그러니 내가 평생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마테오의 비웃음이 이어졌다. 아무튼 그놈 이제 슬슬 압박 수위를 높여야지. 다음 주까지 원금에 이자까지 3억 5천 못 만들면 걔네 집 찾아가서 깽판 한번 치고 누나년인지 뭔지한테도 똑똑히 전해. 동생 빚 대신 갚을 생각 없냐고. 좋은 일자리 소개해 줄 수 있다고 말이야. 헤헤. 마테오의 저열한 농담이 이어지는 순간 헤라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한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사냥감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바다와 같은 수법으로 덫에 걸린 또 다른 피해자들, 그들의 가족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이야기들을 마치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있었다. 헤라는 그들의 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기록했다. 조직의 규모, 행동 패턴, 그리고 핵심 인물들의 이름까지. 마테오 대표 위에는 더 거대한 윗선이 있는 듯한 뉘앙스도 풍겼다. 오늘 저녁 수금은 어디냐? 오늘은 자갈치 시장 쪽입니다. 박 영감네 가게 이번 달에도 빌빌거리던데 가서 한번 제대로 밟아줘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독고철의 말에 헤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기다리던 정보가 나왔다. 행동할 시간이 되었다. 그녀는 윤기현에게 눈짓을 보냈다. 서치라이트, 지금부터 내가 타겟의 뒤를 밟는다. 너는 내 위치를 계속 추적하면서 통신망을 확보하고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전부 체크해. 유사시 퇴로 확보가 최우선이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대대장님. 헤라는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평범한 커리어우먼의 것이 아니었다.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한 마리 흑표범처럼 그녀는 소리 없이 그러나 치명적인 기운을 내뿜으며 사냥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겟은 독고철.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뛰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저들을 향한 분노가 뜨거운 불꽃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오늘 밤 저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밤은 낮의 활기와는 달리 비릿한 바다 내음과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고 간간히 켜진 가로등만이 좁은 골목길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강해라는 시장 입구 맞은편 건물의 어두운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군용 쌍안경을 통해 보이는 자갈치 상회라는 낡은 간판. 그 앞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잠시 후 차에서 독고철과 그의 부하 2명이 내렸다. 그들은 익숙하다는 듯 가게의 셔터를 거칠게 두드렸다. 박 영감, 문 열어. 독 이사님 오셨잖아. 부하의 고함 소리가 조용한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셔터가 힘겹게 반쯤 올라가고 겁에 질린 중년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박 영감이었다. 이사님, 이 밤중에 어쩐 일로? 어쩐 일이긴, 돈 받으러 왔지. 이번 달 이자 준비됐어? 독고철이 비열하게 웃으며 물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독고철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셔터 밑으로 기어들어가 박 영감의 멱살을 잡고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곧이어 가게 안에서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 영감의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헤라는 쌍안경에서 눈을 뗐다.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었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옥상 난간을 가볍게 뛰어넘어 옆 건물 지붕으로 소리 없이 착지했다. 고양이 같은 유연함으로 몇 개의 건물을 건너뛴 그녀는 순식간에 자갈치상의 뒷골목에 도달했다. 뒷문은 허술하게 잠겨 있었다. 헤라는 주머니에서 작은 철사 몇 개를 꺼냈다. 군에서 배운 기술이었다. 몇 번의 손놀림 끝에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허무하게 풀렸다. 그녀는 소리 없이 가게 안으로 잠입했다. 가게 내부는 창고로 쓰이는 듯 각종 상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그녀는 상자 더미 뒤에 몸을 숨기고 안쪽 상황을 살폈다. 박 영감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독고철이 그의 배를 발로 밟고 있었다. 부하들은 가게 안의 집기들을 부수고 있었다. 박 영감 마지막으로 묻는다. 돈 있어 없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발. 그래. 그럼 몸으로 갚아야지. 내 놈 신장 한 짝이면 원금은 깔 수 있겠네. 독고철이 발에 힘을 더 주며 일어서는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가게 안을 울리는 차가운 목소리. 세 남자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들려온 창고 쪽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헤라의 모습에 독고철의 눈이 커졌다. 너는 강바다 누나년? 빙고. 상품은 지옥행 편도 티켓이다. 헤라의 입가에 어린 미소는 악마의 그것과 같았다. 이 미친년이 제 발로 찾아왔네. 얘들아, 전현 아주 손발을 분질러서. 독고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헤라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바닥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발끝으로 차올렸다.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소주병은 정확하게 한쪽 부하의 이마에 명중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놈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이 인연이. 독고철이 당황하며 달려들었다. 그는 어제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주먹을 크게 휘둘렀다. 하지만 헤라는 그의 주먹을 피하는 대신 오히려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명치에 정확하게 팔꿈치를 꽂아 넣었다. 컥! 독고철의 입에서 숨막히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쓰러져 위액을 토해냈다. 순식간에 2명의 부하를 잃은 남은 1명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번쩍이는 칼날 회칼이었다. 오지마. 더우면 찔러버릴 거야. 칼이라 생선 손질하기엔 너무 무뎌 보이는데. 헤라는 여유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공포에 질린 부하가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하지만 칼날은 번번이 허공을 갈랐다. 헤라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의 공격을 모두 피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춤사위 같았다. 몇 번의 공격이 무의로 돌아가자 부하는 초조해졌다. 그가 다시 한번 칼을 휘두르는 순간 헤라는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의 팔을 비틀어 올렸다. 우두둑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어깨 관절이 탈골되었다. 으악! 부하의 손에서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헤라는 그의 꺾인 팔을 잡고 그대로 벽으로 밀어붙였다. 다시 한번 묻지. 내 놈들 정체가 뭐야? 마테오라는 놈은 누구고 본거지는 어디지?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 헤라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비명을 지르는 부하의 허벅지에 칼날을 박아 넣었다. 깊숙이. 으악. 내 입이 열릴 때까지 5분 간격으로 하나씩 더 꽂아줄게. 다음은 내 놈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이 될 거야. 헤라의 눈에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대한민국 해군 중령이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된 심판자였다. 공포와 고통에 질린 부하의 눈에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마테오의 알아온 캐피탈이 단순한 사채업이 아니라 부산 일대의 유흥가와 불법 도박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형 폭력 조직 해왕성의 자금줄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실질적인 본거지는 영도에 위치한 패조선소라는 것까지. 모든 정보를 얻어낸 헤라는 부하의 턱을 강하게 가격해 기절시켰다. 그리고는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박영감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십니까, 사장님? 누구신데? 박영감은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이놈들 다시는 사장님을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돈 치료비에 보태 쓰십시오. 헤라는 독고철의 지갑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박영감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호련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가게를 빠져나온 헤라는 귀걸이에 대고 말했다. 서치라이트 정보 확보 완료. 타겟은 해왕성 대표 마테오. 본거지는 영도 패조선소다. 지금부터 2단계 작전으로 돌입한다. 수화기 너머로 윤기현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대장님, 상대는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라 조직 폭력배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지원은 필요 없다. 헤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나 혼자서 시작한 전쟁이야. 마무리도 내 손으로 한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멀리 보이는 부산항대교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거대한 악의 심장부를 향한 그녀의 외로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패조선소 안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상상 이상의 거대한 어둠과 잔혹한 진실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UDT였고 UDT는 결코 후퇴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자갈치 시장에서의 짧고 강렬했던 전투는 시작에 불과했다. 강해라는 적의 팔다리 몇 개를 잘라냈을 뿐 심장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동치고 있음을 직감했다. 마테오와 그의 조직 해왕성. 그리고 그들의 본거지 영도 패조선소. 그곳에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있었다. 섣부른 공격은 동생의 목숨을 위협하고 자신 또한 덫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을 뿐이었다. UDT의 제일 전술은 선견제압이 아닌 선견학보다. 적을 알지 못하고는 그 어떤 작전도 성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서치라이트 윤기현에게 연락했다.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수정동의 한 언덕길, 낡은 상가 건물에 위치한 그의 비밀 사무실은 바깥의 허름한 모습과는 달리 최첨단 장비로 가득한 정보전의 요새였다. 거대한 모니터에는 부산 영도 일대의 위성 사진이 띄워져 있었다. 대대장님, 여기가 목표 지점입니다. 윤기현이 레이저 포인터로 한 지점을 가리켰다. 부산 항대교 아래 수많은 선박들이 정박하는 남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거대한 패조선소였다. 지도상으로만 봐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녹슨 채 거인처럼 서 있었고 축구장 몇 개는 좋게 들어갈 만한 거대한 강철 경납고도크들이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육지 쪽으로는 높은 담벼락이, 바다 쪽으로는 가파른 방파제가 자연적인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건축 도면을 입수했습니다. 80년대에 지어져 외환위기 때 부도가 난 이후로 공식적으로는 비어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내부가 불법으로 개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감지 위성으로 확인한 결과 특정 구역에서 상당한 수준의 전력 사용과 발열이 감지됩니다. 윤기현의 브리핑은 군 작전 보고처럼 체계적이었다. 대대장님, 이건 단순한 조폭 소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밀수나 마약 거래 같은 국제 범죄의 거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 헤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모니터 속 잿빛 조선소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놈들이 내 동생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알아야만 해. 완벽한 정보를 확보해서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뱀의 머리를 부숴버려야 한다. 하지만 혼자서는 바다는 나의 영역이다. 헤라의 짧은 한마디에 윤기현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 작전, 심연의 속을 정탐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부산항의 밤은 잠들지 않았다.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둔중한 엔진 소리를 내며 항구를 드나들고 간간히 울리는 기적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소음과 분주함. 이것은 은밀한 침투를 위한 최고의 엄호였다. 헤라는 전신을 감싸는 검은색 잠수복 차림으로 송도의 수욕장 인근의 한적한 갯바위에서 차가운 밤바다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등에는 소형 폐쇄회로 수중 호흡기 REBREATHER가 들려 있었다. 일반적인 스쿠버 장비와 달리 내쉰 숨을 정화하여 재공급함으로써 수면에 기포를 남기지 않는 특수 침투 장비였다. 그녀는 한 마리의 돌고래처럼 고요하고 빠르게 물살을 갈랐다. 수중 스쿠터를 이용해 남항대교 아래를 지나 목표 지점인 폐조선소로 향했다. 칠흑 같은 바닷속은 오직 그녀의 손목에 찬 나침반 불빛만이 길을 밝혔다. 수많은 선박과 어망 양식장을 피해 나아가는 길은 그 자체로 위험천만한 침투 작전이었다. 마침내 폐조선소의 거대한 방파제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어 주변을 살폈다. 방파제 위를 순찰하는 경비조의 불빛이 간헐적으로 어둠을 갈랐다. 그녀는 다시 물속으로 몸을 숨겼다. 방파제 아래 수중에 설치되었을지도 모르는 음파 탐지기나 그물망을 피해 그녀는 가장 어둡고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마침내 그녀는 조선소 내부 선박이 드나들던 수문 아래에 도달했다. 녹슨 철제 수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오랜 세월 파도에 침식된 하단부에 사람이 겨우 드나들 만한 틈이 있었다. 그녀는 장비를 벗어두고 그 틈으로 유연하게 몸을 밀어넣었다. 조선소 내부는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다. 비릿한 쇠 냄새와 기름 냄새,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화학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대한 크레인과 철골 구조물들이 기괴한 괴물처럼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거대한 경납고 중 하나로 접근했다. 육중한 철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소음이 그녀의 감각을 자극했다. 그녀는 벽에 몸을 붙이고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아니, 상상했던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경납고 내부는 거대한 불법 사업장으로 개조되어 있었다. 한쪽에서는 훔친 것으로 보이는 고급 외제차들이 분해되고 재조립되고 있었다. 거대한 불법 차량 해체 공장이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컨테이너 박스들이 열린 채 그 안에서 각종 밀수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명품 가방, 위조 담배, 심지어 총기로 보이는 물건까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안쪽 철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는 피냄새가 진동했다. 두 명의 남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싸우고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은 돈다발을 흔들며 광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불법 격투장이었다. 이곳은 그야말로 범죄의 백화점, 악의 소굴 그 자체였다. 헤라의 눈은 이 모든 지옥도를 지나 그들을 감시하는 조직원들의 움직임과 배치, 무장 상태를 빠르게 훑었다. 대부분 허리춤에 무전기를 차고 있었고 간혹 옆구리가 불룩한 자들도 보였다. 총기 소지가 확실했다. 그녀의 시선이 경납고 2층에 위치한 통유리로 된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몇몇 남자들이 앉아 아래층의 아귀다툼을 안주 삼아 값비싼 양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남자 마테오가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로마의 황제처럼 아래층의 지옥도를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독고철이 서서 고개를 조아리며 무언가를 보고하고 있었다. 헤라는 소형 레이저 지붕기를 꺼냈다. 레이저를 유리창에 조준하자 유리창의 미세한 떨림을 감지해 내부의 대화를 소리로 변환해 주었다. 그래서 그 계집은 아직도 못 찾았나? 마테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마치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곧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독고철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그래. 유령이라 재미있군. 하지만 유령놀이도 곧 끝날 거다. 다음 주 거제 앞바다에서 있을 거래만 성공하면 우린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테니까. 그 전까지 거슬리는 것들은 모두 치워버려. 특히 그 계집 반드시 찾아서 내 앞에 산채로 데려와. 감히 내 돈줄에 손을 대고 내 식구를 건드린 대가가 뭔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줘야지. 거래. 헤라의 뇌리에 그 단어가 박혔다. 이것이 핵심 정보였다. 그 순간 경납고 아래쪽에서 사냥개 여러 마리가 컹컹 짖기 시작했다. 그녀가 스며든 바다 쪽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다. 경비 하나가 개들을 이끌고 그녀가 있는 방향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들킨 것인가? 헤라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잠수복에서는 인간의 냄새가 거의 나지 않도록 특수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군견 수준으로 훈련된 개들의 후각은 속일 수 없을지도 몰랐다. 일촉즉발의 위기. 헤라의 손은 이미 허리춤에 마취총으로 향하고 있었다. 만약 발각된다면 이곳의 모든 조직원들을 상대로 살아나가야 했다. 그것은 자살 행위였다. 다행히 경비는 조선소 주변의 다른 소음 때문이라고 판단했는지 개들을 달래며 다른 방향으로 돌아섰다. 헤라는 차가운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머무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마테오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이곳의 구조와 병력 배치, 그리고 거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오늘의 목표는 달성했다. 그녀는 조용히 왔던 길을 되짚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차가운 밤바다에 몸을 실어 유령처럼 조선소를 빠져나갔다. 안전한 장소로 돌아온 헤라는 마치 깊은 잠수 끝에 수면으로 나온 사람처럼 깊은 숨을 내쉬었다. 대대장님 괜찮으십니까? 이어폰 너머로 윤기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래. 심연의 왕 얼굴은 똑똑히 보고 왔다. 헤라의 눈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저놈들 다음 주에 거제 앞바다에서 큰 거래를 준비하고 있어. 아마 마약이나 무기 밀수겠지. 그녀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걸렸다. 그래, 재미있게 놀아줘야지. 저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부산 앞바다를 좀먹는 거대한 암세포 같은 저들을 완전히 도려내기 위한 대수술이 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수술의 집도인은 바로 그녀 강혜라 자신이었다. 그녀는 윤기현에게 다음 계획을 지시했다. 이제부터는 숨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미끼를 던져 심해의 상어를 수면 위로 끌어낼 차례였다.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정탐을 마친 다음 날 헤라는 작전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마테오의 해왕성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거대한 조직이었다. 영도의 폐조선소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무모했다. 그렇다면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돈줄, 다음 주에 있을 거래를 끊어버려야 했다. 심장에 비수를 꽂아 조직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 작전명은 파도를 가르는 칼날. 헤라는 윤기현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그녀가 엿들은 단편적인 정보들을 조합하고 분석했다. 거제 앞바다 다음 주 거래.
윤기현은 그의 해킹 실력을 총동원해 해양경찰의 감시망과 선박 운항 데이터를 분석했고 마침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날짜와 예상 해역을 특정해냈다. 거제도 남단 소매물도 인근의 공해상이었다. 그곳은 한일 양국의 감시가 소홀한 해역의 틈새였다. 대대장님, 아마 소형 무역선이 공해상에 대기하고 있으면 이쪽에서 소형 어선이나 낚싯배로 위장한 운반선이 접근해 물건을 옮겨 싣는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가장 고전적이고 또 가장 잘 먹히는 수법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노릴 것은 운반선이다. 본선은 너무 크고 위험해. 문제는 그 운반선을 어떻게 특정하느냐입니다. 그날 밤 그 해역을 지나는 배가 수십 척은 될 겁니다. 놈들도 서로를 확인해야겠지. 분명 사전에 약속된 신호가 있을 거다. 헤라는 다시 한번 레이저 지붕기로 녹음했던 마테오의 대화를 되짚었다. 잡음 속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온 단어. 세이렌. 세이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뱃사람을 유혹하는 욕의 이름인데 아마 암호명이겠지. 특정 주파수로 세이렌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본선에서 응답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윤기현의 추측에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세이렌 신호를 포착하고 운반선을 급습해 물건을 탈취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라이벌 조직의 소행처럼 위장한다. 작전 당일 밤하늘에는 달조차 뜨지 않았다. 헤라는 윤기현이 준비한 고성능 소형 보트에 몸을 싣고 칠흑 같은 바다로 나아갔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특수 도료가 칠해진 보트는 파도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그녀는 전신을 감싸는 검은색 작전복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었다. 예상 해역에 도착한 그녀는 엔진을 끄고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조용히 기다렸다.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는 윤기현이 조종하는 드론이 보내오는 감시 영상과 함께 모든 주파수를 스캔하는 윤기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반경 5km 내 정체불명의 소형 화물선 한 척 포착. 그리고 동쪽에서 접근하는 소형 어선 한 척.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저놈이 운반선일 확률이 높습니다. 잠시 후 윤기현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신호 포착. 세이렌. 세이렌입니다. 어선 쪽에서 발신했습니다. 좋아. 이제 사냥 시간이다. 헤라는 보트의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굉음과 함께 보트가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목표는 화물선과 접선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는 어선. 그녀는 어선의 항해등 불빛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했다. 어선 위의 선원들은 뒤늦게 자신들을 향해 돌진해오는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 당황했다. 그들이 무언가 대응하기도 전에 헤라의 보트는 어선의 측면과 부딪힐 듯이 근접했다. 헤라는 보트의 속도를 이용해 가볍게 몸을 날려 어선 갑판 위로 착지했다. 갑판 위에는 3명의 선원이 있었다. 그들은 어불하기보다는 조폭에 가까운 험악한 인상이었다. 뭐야 이년은. 한 명이 쇠 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었다. 헤라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팔을 꺾어 제압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을 향해 섬광탄을 던졌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나온 강력한 불빛에 2 사람은 순간적으로 시야를 잃고 비틀거렸다. 헤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번개 같은 속도로 움직여 2 사람의 급소를 가격해 순식간에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모든 것은 불과 10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녀는 신속하게 어창을 열었다. 안에는 생선 대신 방수포로 덮인 거대한 꾸러미들이 있었다. 방수포를 찢자 비닐에 밀봉된 하얀 가루가 모습을 드러냈다. 코카인이었다. 수백억 원은 좋게 될 엄청난 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약을 그냥 가져가지 않았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일본 야쿠자 조직
개뇨샤의 문양이 새겨진 오마모리 부적이었다. 윤기현이 사전에 준비한 위장용 소품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마약 꾸러미 위에 일부러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녀는 어선의 무전기를 잡고 미리 준비한 음성 변조기를 이용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야쿠자다. 개뇨샤 놈들의 습격이다. 그녀는 무전기를 부숴버리고 어선의 위치 발신 장치에 미리 준비해둔 소형 GPS 추적 장치를 부착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선원들을 한 대 묶어 구명 보트에 태운 뒤 바다로 밀어버렸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어선의 연료 탱크에 소형 폭발 장치를 설치하고 타이머를 맞췄다. 그리고 자신의 보트로 돌아와 현장에서 전속력으로 이탈했다. 그녀가 멀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선은 거대한 불길과 함께 폭발하며 밤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해왕성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마테오는 수백억 원의 마약과 함께 자신의 배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구명 보트에 떠다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야쿠자의 습격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현장에서는 개뇨샤의 부적이 발견되었다. 마테오는 이 모든 것이 개뇨샤의 소행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조직 내부에 개뇨샤와 내통한 배신자가 있을 것이라 의심하며 피해 숙청을 시작했다. 충성으로 뭉쳤던 조직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는 지옥으로 변해갔다. 한편 헤라는 윤기현과 함께 마약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그녀가 부착해둔 GPS 추적 장치는 마약 꾸러미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익명으로 해양경찰에 연락했다. 소매물도 남방 5마일 해상 불법 조업 어선이 단속을 피해 마약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수심 50m. 해양경찰은 반신반의하며 출동했고 그곳에서 엄청난 양의 코카인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적발 사건으로 기록될 순간이었다. 헤라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쏜 화살은 정확하게 관역에 명중했다. 마테오의 돈줄은 끊겼고 조직은 내부 분열에 휩싸였으며 그의 상품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은 채 국가에 압수되었다. 완벽한 작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독이 오른 뱀은 죽기 직전에 가장 맹렬하게 발악한다는 것을. 이제 마테오는 이성을 잃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다.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파도를 가르는 칼날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마테오의 해왕성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수백억 원의 손실과 야쿠자와의 분쟁 가능성, 그리고 내부 배신자에 대한 의심은 마테오를 극도의 편집증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아무도 믿지 못했다. 자신의 그림자조차 의심할 지경이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가장 깊은 곳으로 숨어드는 법. 마테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 그의 모든 범죄 기록과 비자금 내역,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부패한 권력자들의 명단이 담긴 심연의 열쇠를 옮기기로 결심했다. 영도의 폐조선소조차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의 새로운 은신처는 역설적이게도 부산에서 가장 화려하고 안전한 곳, 해운대 LCT의 펜트하우스였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삼엄한 경비 그리고 부와 권력의 상징인 그곳이라면 그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윤기현의 감시망에 고스란히 포착되고 있었다. 대대장님 마테오가 움직입니다. 그의 개인 서버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된 외장 하드로 옮기고 있습니다. 서류들도 전부 옮기는 것 같습니다. 목적지는 LCT 101동 펜트하우스입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뱀의 머리가 아닌 그의 독이빨과 심장을 동시에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였다. LCT라 보통 일이 아니겠군. 헤라는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군사시설보다도 더 뚫기 어려운 현대의 요새였다. 하지만 그녀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었다. 정면 침투는 불가능하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해. 헤라와 윤기현은 LCT의 설계 도면과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며 밤을 새웠다. 그리고 마침내 단 하나의 취약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펜트하우스와 연결된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그 통로, 그리고 건물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환기구였다. 작전 당일 헤라는 고급 케이터링 업체의 직원으로 위장했다. 펜트하우스에서 열리는 비밀 파티에 음식을 배달하는 역할이었다. 윤기현이 해킹으로 만들어낸 완벽한 가짜 신분이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음식을 옮기는 대신 화물용 엘리베이터 근처의 거대한 환기구 덮개를 열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몸에는 암벽 등반용 로프와 각종 침투 장비가 연결되어 있었다. 거대한 환기구 내부는 먼지와 어둠으로 가득한 미로였다. 그녀는 설계 도면을 완벽하게 외운 채 오직 손전등 불빛 하나의 의지에 펜트하우스가 위치한 최상층으로 향했다. 수직으로 수백 미터를 올라가는 길은 극한의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했다. 마침내 펜트하우스와 연결된 환기구에 도달한 그녀는 소형 내시경 카메라로 내부를 살폈다. 거실에서는 파티가 한창이었지만 서재 쪽은 조용했다. 그녀는 서재와 연결된 환기구 셔터를 특수 제작된 절단기로 소리 없이 잘라내고 안으로 잠입했다. 펜트하우스 내부는 거대한 궁전 같았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예술품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한 마리 흑표범처럼 소리 없이 움직여 서재로 향했다. 서재의 거대한 책장 뒤 비밀 공간에 숨겨진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된 금고가 그녀의 목표였다. 그녀는 청진기와 소형 드릴을 이용해 금고를 열기 시작했다. UDT 시절 폭발물 처리와 함께 배웠던 기술이었다. 미세한 다이얼 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던 그때였다. 찾았다 2년. 등 뒤에서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독고철이었다. 그와 함께 2명의 경호원이 총을 든 채 그녀를 겨누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마테오는 그녀가 심연의 열쇠를 노릴 것이라 예상하고 이곳에서 덫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대표님께서 널 아주 기다리고 계셨다. 얌전히 따라와 주셔야겠어. 헤라는 천천히 손을 들며 일어섰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내 동생은 어디 있지? 내년만 잡으면 그놈은 더 이상 볼 일 없어. 하지만 내가 순순히 따라온다면 목숨은 붙여주지. 그 순간 헤라의 손목에서 섬광탄이 터져 나왔다. 펑 하는 굉음과 함께 터진 빛에 독고철과 경호원들의 시야가 순간 마비되었다. 헤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 있던 경호원의 총을 낚아채 개머리판으로 그의 턱을 가격했다. 그리고 다른 경호원의 총구를 위로 밀어 올리며 그의 복부에 강력한 팔꿈치 공격을 꽂아 넣었다. 크억! 2명의 경호원이 순식간에 쓰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독고철이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그가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좁은 서재 안에서 2 사람의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다. 책장이 쓰러지고 집기들이 부서져 나갔다. 독고철은 맹수 같은 힘으로 그녀를 몰아붙였지만 헤라의 움직임은 물처럼 유연하고 칼처럼 날카로웠다. 마침내 그녀는 독고철의 공격을 흘려내며 그의 등 뒤를 잡았다. 그리고 그의 양쪽 어깨 관절을 반대 방향으로 꺾어 탈골시켰다. 으악! 비명과 함께 독고철이 무너져 내렸다. 헤라는 그를 뒤로 하고 다시 금고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금고 문을 여는데 성공했다. 안에는 여러 개의 외장 하드와 두꺼운 장부들이 들어있었다. 심연의 열쇠. 그녀가 마침내 그것을 손에 넣은 순간이었다. 승리를 확신하며 장부 하나를 집어든 그녀는 무심코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장부의 한 페이지. 특수사업부라는 이름 아래 여러 개의 프로젝트명과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의 프로젝트 담당자 이름. 강바다. 프로젝트 내용은 신규 게임 사이트 개발 및 운영. 그것은 명백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였다.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동생이 IT 기술자로서 저들의 범죄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가 말했던 순수한 피해자의 모습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던가. 승리의 환희는 순식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 전쟁의 시작이었던 동생에 대한 믿음, 그를 지키고자 했던 순수한 분노, 그 모든 것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서재의 문이 열리며 마테오가 박수를 치며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악마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군, 유령 아가씨.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한 모양이지. 그의 등 뒤로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총구를 겨눈 채 서 있었다. 완벽한 포위였다. 외부의 적은 문 앞에 서 있었고 내부의 배신은 심장을 도려내고 있었다. 사면초가. 헤라는 생애 최악의 위기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장부를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간이 멈췄다. 해운대 LCT 101동 펜트하우스. 대한민국 상위 0.01%의 부와 권력이 응축된 공간. 그곳의 고요함 속에서 강해라는 숨쉬는 법조차 잊었다. 그녀의 눈은 손에 들린 장부의 한 페이지, 강바다라는 이름 석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동생의 이름 옆에는 신규 게임 사이트 개발 및 운영이라는 프로젝트명과 함께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액의 자금 흐름이 꼬리표처럼 붙어 있었다. 이것은 협박받는 피해자의 기록이 아니었다. 명백한 공모의 흔적이자 범죄의 일부가 되어 움직인 톱니바퀴의 증거였다.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군, 유령 아가씨. 서재 문 앞에 선 마테오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다. 그의 등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총구를 겨눈 채 도열해 있었다. 완벽한 포위망. 그러나 헤라의 귀에는 마테오의 목소리도 자신을 겨눈 총구의 위협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배신감만이 온몸의 감각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한 모양이지. 마테오는 그녀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장부를 보며 희열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래. 내 똑똑한 동생 강바다. 처음엔 그저 돈 몇 푼에 벌벌 떠는 애송이인 줄 알았지. 그런데 재주가 아주 좋더군. 코드를 짜는 솜씨가 예술이야. 우리 회사의 온라인 사업부를 한 단계 격상시켜준 1등 공신이라고. 그는 마치 아끼는 직원을 칭찬하듯 말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헤라의 가슴에 박혔다. 물론 처음엔 좀 반항을 하더군. 불법인 걸 알고는 못하겠다고 울고불고 그래서 작은 선물을 좀 줬지. 마테오는 손짓했다. 한 조직원이 태블릿 PC를 가져와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는 어두운 방에 갇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코딩 작업을 하고 있는 동생, 바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 날짜는 불과 몇 달 전이었다. 내 사진을 보여줬어. 진해에서 훈련받는 내 자랑스러운 모습. 그리고 말해줬지. 내가 하는 짓을 이 누나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 누나의 앞길을 내 손으로 망치고 싶으냐고. 그랬더니 아주 얌전한 강아지처럼 말을 잘 듣더군. 하하. 마테오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텅 빈 서재를 울렸다. 헤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동생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안위와 누나의 명예를 저울질하다 결국 더러운 현실과 타협했던 것이다.
그가 흘렸던 눈물과 공포는 순수한 피해자의 것이 아닌 자신의 죄를 들킬까 두려워했던 비겁한 자의 것이었다. 자, 이제 그만 유령놀이는 끝내실까? 그 장부 이리 넘기고 얌전히 따라오시지. 내 동생 목까지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 줄 테니. 마테오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그 순간이었다. 헤라의 눈빛이 변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심해처럼 깊고 차가운 눈.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장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래. 끝내야지.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리는 순간 그녀의 손목시계에서 삑하는 작은 소음이 울렸다. 윤기현이 만들어준 비상신호장치.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함정일 경우를 대비해 최후의 수단을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펑. 서재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터져나가며 강력한 전자기파 EMP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펜트하우스의 모든 조명과 전자기기가 일순간에 암전되었다. 동시에 헤라가 차고 있던 벨트 버클에서 최루가스와 연막이 뿜어져 나와 순식간에 서재를 뒤덮었다. 크역. 뭐야. 콜록. 눈을 뜰 수가 없어. 완벽한 혼돈. 조직원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허우적거렸다.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헤라에게 그들은 어둠 속의 관역일 뿐이었다. 그녀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꺼내 들었다. 퍽, 퍽, 퍽. 그녀는 살상을 피하며 조직원들의 어깨와 허벅지를 정확하게 쏘아 무력화시켰다. 이 인연이. 마테오가 총을 난사했지만 총알은 허공을 갈랐다. 헤라는 이미 그의 등 뒤로 이동해 있었다. 그녀는 마테오의 목에 총구를 겨눴다. 움직이지 마. 하지만 그녀는 그를 인질로 잡지 않았다. 대신 그의 턱을 강하게 가격해 기절시킨 뒤 바닥에 떨어진 장부와 외장 하드를 낚아챘다. 그녀의 목표는 탈출이었다. 그녀는 서재의 창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의자로 통유리를 깨부쉈다.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부산의 야경이 산산조각난 파편들 너머로 펼쳐졌다. 101층 높이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미쳤어. 저기서 뛰어내릴 생각인가? 정신을 차린 조직원 하나가 소리쳤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자살을 택한 미친 여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헤라는 UDT였다. 그녀에게 고층 빌딩은 암벽과 다를 바 없었다. 그녀는 허리에 차고 있던 와이어건을 꺼내 아래층 발코니 난간을 향해 발사했다. 슉! 소리와 함께 갈고리가 정확하게 난간에 걸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다. 밤하늘을 가르는 한 마리의 새처럼 그녀의 몸은 수직으로 낙하했다. 총알이 빗발치듯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해운대의 화려한 불빛들이 아찔하게 발밑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능숙하게 로프를 조작하며 바람의 저항을 이용해 건물의 벽을 박차고 속도를 줄였다. 90층, 80층, 70층 그녀는 신들린 듯한 속도로 하강했다. 그 시각 지상에서는 윤기현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LCT 주변의 모든 교통 신호 시스템을 해킹해 일대 교통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순식간에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다. 마테오의 부하들이 그녀를 추격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와도 꼼짝없이 갇히게 될 것이었다. 헤라는 50층 상업시설 구역의 외벽 작업용 곤돌라에 착지했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와이어를 풀고 상업시설의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진입했다. 경보가 울렸지만 이미 그녀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녀는 비상계단을 통해 미로 같은 건물을 빠져나와 윤기현이 약속된 장소에 대기시켜둔 낡은 배달용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굉음과 함께 그녀는 마비된 도로 위 차량들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등 뒤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겼다.
하지만 마음은 지옥보다 더 차가웠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범죄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산산조각난 자신의 믿음과 동생의 추악한 진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부산의 한적한 기장군, 철썩이는 파도 소리만이 들려오는 낡은 민박집. 그곳이 헤라와 윤기현의 새로운 은신처였다. LCT에서의 탈출 이후 그녀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밤새 그녀는 말없이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는 심연의 열쇠에 담긴 동생의 배신과 타락의 기록이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가운 분노와 견딜 수 없는 허탈감이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순수했던 동생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현실에 굴복하고 범죄에 동참하며 심지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누나를 기만했던 나약하고 비겁한 청년만이 남아 있었다. 대대장님. 윤기현이 조심스럽게 커피를 건넸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자료만 있으면 마테오는 물론이고 그와 결탁한 부산의 검은 커넥션을 전부 끝장낼 수 있습니다. 헤라는 대답이 없었다. 자료를 공개하는 순간 마테오는 무너지겠지만 동생 강바다 역시 공범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될 터였다. 그녀는 동생을 단죄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셔츠 속에 묻고 그를 지켜야 하는가. 정의와 혈연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다. 만나야겠어. 한참 만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직접 듣고 직접 판단해야겠어. 그녀는 동생이 숨어있는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차를 모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들끓었다. 차라리 저 버러지 같은 놈들에게 동생이 죽도록 맞았을 때가 나았다. 차라리 돈 때문에 고통받는 순수한 피해자였다면 분노의 방향이라도 명확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분노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다. 안전가옥에서 마주한 동생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그는 누나의 싸늘한 눈빛을 마주하자마지 모든 것을 직감한 듯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누나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헤라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내게 거짓말한 거? 아니면 내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범죄에 동참한 거?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바다가 개발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코드를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바다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오열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지난 몇 달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이 토해져 나오기 시작했다. 마테오는 처음부터 바다의 IT 기술을 노리고 접근했다. 친구의 죽음과 스타트업의 실패로 절망에 빠진 그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주겠다며 유혹했다. 처음에는 합법적인 게임 사이트 개발이라고 속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본색을 드러냈다. 불법 도박 기능을 추가하라고 강요했고 거부하는 그에게 누나의 사진을 들이밀며 협박했다.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내 누나는 어떻게 될까? 현역 군인 동생이 사체를 끌어다 썼다고 언론에 제보라도 해볼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바다에 던져버릴까? 바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누나의 군 생활과 목숨을 담보로 한 협박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매일 밤 악몽을 꾸며 코드를 짰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술을 마시며 죄책감을 잊으려 했다. 누나가 나타났을 때 그는 구원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죽을 만큼 두려웠다고 했다. 그래서 거짓말했어. 누나만은 내 추한 모습을 몰랐으면 했어. 누나의 기억 속에 나는 그냥 착하고 바보 같은 동생으로 남고 싶었어. 미안해, 누나 정말 미안해. 그의 고백은 처절했다. 하지만 헤라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다. 그럼 다른 피해자들은? 내가 만든 그 사이트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가정이 파탄난 사람들은 생각 안 해봤어?
내가 누나를 지키기 위해 저지른 그 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제2의 마테오를 만들어낸 거란 생각은 안 해봤냐고. 그녀의 질책에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바로 그때였다. 윤기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대대장님, 마테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개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LCT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마테오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유령에게 복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자금과 부패한 경찰 조직 내의 인맥까지 총동원해 헤라와 바다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부산의 모든 어둠이 두 남매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대장님 명의로 된 모든 금융 거래와 통신 기록이 추적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 내부망에도 접근하려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분께 수십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제 부산 시내의 모든 조폭과 양아치들이 두 분을 찾아다닐 겁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어떻게든 이 모든 걸 끝내야 해. 헤라는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야만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대담한 작전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장부를 이용해 마테오를 단죄하는 것이 아닌 장부를 미끼로 그를 자신의 전쟁터로 끌어내는 것. 서치라이트 마테오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 내가 직접 만나자고 전한다. 대대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함정일 겁니다. 알아. 그러니까 가는 거야. 함정 속으로.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그녀가 역으로 덫을 놓을 차례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전쟁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장소를 정해. 너와 나 단둘이서 끝내자. 윤기현을 통해 전달된 강혜라의 메시지는 짧고 강렬했다. 시면의 열쇠를 통째로 되찾을 수 있다는 유혹 앞에서 마테오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승부사의 기질이 발동했다. 그는 자신의 영역에서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유령을 맞이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가 정한 장소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자 그의 왕국인 영도 패조선소였다. 헤라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너무나도 예측 가능한 함정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였다. 적이 가장 방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적의 무덤이 될 것이었다. 약속 시간은 사흘 뒤 자정. 그 시간 동안 헤라와 윤기현 그리고 강바다는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다. 바다는 더 이상 무력하게 울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누나의 전쟁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범죄를 위한 코드가 아닌 심판을 위한 코드를 짜기 위해서였다. 결전의 밤. 영도 패조선소는 마치 거대한 야수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마테오는 수십 명의 최정예 조직원들을 조선소 곳곳에 매복시키고 모든 감시 카메라로 헤라가 들어올 유일한 통로인 정문을 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헤라는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전투 시작 1시간 전 이미 차가운 밤바다를 통해 조선소 내부에 잠입해 있었다. UDT 시절 그랬던 것처럼 바다는 그녀의 가장 완벽한 침투로였다. 자정정각. 약속했던 헤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마테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무렵 갑자기 조선소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정전이었다. 뭐야. 비상전력을 켜. 마테오가 소리치는 순간 조선소 내부의 모든 스피커에서 찢어질 듯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매복해 있던 조직원들의 무전기에서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적 출현. A구역. A구역으로 전원 집결. 아니다. C구역이다.
시 구역에서 총성이 들린다. 모든 통신망이 교란되고 거짓 정보가 난무했다. 윤기현이 외부에서 벌이는 사이버 공격이었다. 조직원들은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진짜 사냥이 시작되었다. 헤라는 한 마리의 유령처럼 경납고와 크레인 사이를 넘나들며 흩어져 고립된 조직원들을 하나씩 소리 없이 처리해 나갔다. 그녀는 총을 쓰지 않았다. 대검과 와이어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UDT 특수 암살술로 적들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제압했다. 으악! 크역! 어둠 속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올 때마다 마테오의 왕국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자신의 사무실로 통하는 철문을 걸어 잠갔다. 한편 그 시각 부산 시내의 한 PC방. 수십 대의 컴퓨터를 혼자 사용하며 광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던 바다는 마침내 엔터키를 눌렀다. 그 순간 해왕성과 마테오의 모든 비자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동시에 심연의 열쇠에 담겨 있던 모든 원본 데이터가 암호화된 형태로 언론사와 검찰 그리고 국정원 서버로 전송되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수서와 함께 누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바다는 모니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가 심판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다시 패조선소. 모든 부하를 잃고 고립된 마테오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때 그의 사무실 철문이 거대한 폭음과 함께 터져나갔다. 헤라가 설치한 소형 폭약이었다. 먼지 속에서 헤라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위장 크림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두 눈은 심판의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끝내자 마테오. 이 괴물 같은 년. 마테오는 마지막 발악으로 권총을 꺼내 난사했다. 헤라는 총알을 피하며 영화의 한 장면처럼 테이블을 엎어 엄폐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총알이 다 떨어진 순간 그녀는 그에게 돌진했다. 두 사람의 마지막 싸움은 처절했다. 마테오는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헤라는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다. 마침내 헤라의 손이 마테오의 목을 휘감았다. 그녀는 그의 관절을 부수고 힘줄을 끊어 그가 다시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으악! 마테오가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순간 조선소 밖에서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오면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해군 특수전전단과 해양경찰 특공대였다. 윤기현과 바다가 보낸 정보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다. 심판의 파도가 마침내 악의 소굴을 덮친 것이다. 헤라는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특공대원들을 마주보며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끝냈다는 깊은 안도감만이 감돌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심판의 파도가 휩쓸고 간 영도 패조선소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침묵에 잠겼다. 어둠을 가르며 쏟아져 들어온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 불빛 속에서 강해라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녀를 둘러싼 것은 적이 아닌 같은 군복을 입은 해군 특수전전단과 해양경찰 특공대원들이었다. 익숙한 장비, 익숙한 전술 대형, 익숙한 눈빛. 그 상황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UDTSEAL 대테러 특수임무대 대장, 중령 강해라. 모든 상황 종료. 투항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눈 후배들의 눈빛 속에 떠오르는 경외감과 당혹감을 읽으며 그녀는 묵묵히 다가오는 해군 헌병대에게 두 손을 내밀었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감각은 이 길고 길었던 자신만의 전쟁이 마침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헌병대 차량에 올라타며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광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조선소 곳곳에서 마테오의 잔당들이 속수무책으로 체포되고 있었고 거대한 경납고 안에서는 그녀가 확인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한 규모의 범죄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한 도시의 어두운 이면을 지탱하던 거대한 왕국이 그녀 한 사람으로 인해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같은 시각 부산 시내의 한 PC방. 수십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 자신만의 요새를 구축했던 강바다는 모니터 화면에 떠오른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를 보며 탈진한 듯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의 등 뒤로 들이닥친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끝냈다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순순히 두 손을 내밀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해왕성 게이트로 인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바다가 목숨을 걸고 전송한 심연의 열쇠는 단순한 범죄 조직의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산 지역의 정재계, 법조계, 심지어 언론계까지 깊숙이 뿌리내린 부패의 거대한 사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연일 언론에서는 새로운 이름들이 터져나왔고 관련된 인물들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태풍의 눈에는 유령이라 불렸던 한 사람, 강혜라 중령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신화처럼 퍼져나갔다. 언론은 그녀를 심연의 심판자, 포세이돈의 삼지창이라 칭하며 부패한 사회 시스템이 해내지 못한 정의를 실현한 영웅으로 추대했다. 국민들은 그녀의 대담하고 외로운 싸움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녀의 선처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순식간에 10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러한 여론은 군과 정부를 극심한 딜레마에 빠뜨렸다. 명백히 수많은 군법을 위반한 범법자였지만 동시에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그녀를 차가운 법의 잣대로만 심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진해 해군 기지 내의 군사법원. 강혜라는 수의가 아닌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섰다. 그녀의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그 결과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다. 군검사는 군무 이탈, 총기 및 폭발물 무단 사용, 민간인에 대한 폭력 행사 등 그녀의 죄목을 날카롭게 나열했다. 그녀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명하거나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실을 진술했다.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군인으로서 선을 넘었음을 인정하지만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더라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진술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완전한 책임의 선언이었다. 재판 내내 그녀의 곁은 동생 강바다가 지켰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그는 재판의 모든 과정을 방청하며 누나의 고통을 함께 짊어졌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모든 죄를 자백했고 누나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괴물이 되어야만 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의 증언은 차가운 법정에서도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마침내 최종 선고의 날. 법정에 선 재판장은 깊은 고뇌에 잠긴 얼굴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강혜라 중령. 그대는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가가 부여한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였으니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그대의 그릇된 행동이 역설적으로 사회의 거악을 뿌리 뽑고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를 구원하는 결과를 낳았음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본 법정은 법의 엄중함과 국민의 염원을 모두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피고인에게 정직 1년을 선고한다. 정직 기간 동안 피고인은 대테러 특수임무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되어 해군 특수전전단 교육훈련대대 교관으로서 후배 양성에 힘쓰도록 명한다. 이상. 불명예 전역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피했다. 군은 그녀의 명예를 지켜주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했던 현장을 빼앗았다. 그것은 군이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이자 그녀에게 내리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다. 재판정을 나서자 수많은 취재진이 그녀를 향해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인파를 뚫고 나아갔다. 그녀의 앞을 동생 강바다가 눈물 어린 얼굴로 막아섰다. 누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바다의 물음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의 토로였다. 헤라는 처음으로 동생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은 신호였다. 살아. 거짓 없이 부끄럽지 않게. 내가 받은 두 번째 기회에 감사하면서 내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 내가 지켜볼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은 그녀가 동생에게 내리는 마지막 임무였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교육훈련대대. 진해의 뜨거운 태양 아래 지옥주의 위크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의 처절한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갯벌 위를 구르고 무거운 고무보트를 머리에 인 채 해안을 달리는 그들의 눈에는 도끼와 살기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악마 교관으로 불리는 한 사람, 강혜라 중령이 서 있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엄격하고 더 혹독하게 훈련병들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그녀의 가르침에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내가 강해져야 하는 이유는 적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 옆의 전우를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다. 정신력의 한계는 내 놈들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다. 한계를 넘지 못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지킬 자격이 없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군인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었다.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 가장 강한 전사가 탄생한다는 것을. 훈련이 끝난 어느 늦은 저녁, 그녀는 관사에서 홀로 창밖의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동생에게서 온 문자였다. 그것은 그가 만든 비영리 재단 등대의 홈페이지 링크였다. 금융 사기 및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및 기술 지원 재단이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어둠을 만드는 데 썼던 과거를 속죄하고 빛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홈페이지에는 피해자들의 감사 편지가 가득했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헤라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때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다. 해군 본부에서 온 공식 통보였다. 강혜라 중령. 금일부로 정직을 해제하고 원대 복귀를 명함. 대테러 특수임무대대장직으로 복귀 바람.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현장이 다시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며칠 후 동이 트기 시작하는 이른 새벽. 헤라는 다시 대테러 특수임무대대의 지휘소에 서 있었다. 그녀의 부재 동안 부대를 이끌었던 부대대장이 경례를 했다. 복귀를 환영합니다, 대대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녀는 작전 상황판 앞에 섰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그때 그녀의 어깨를 누군가 툭 쳤다. 돌아보니 윤기현이었다. 그는 군으로 재입대하여 그녀의 부대에 사이버전 담당관으로 복귀해 있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대대장님. 너까지 없으면 심심할 뻔했지.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때 작전 장교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대대장님, 남중국해에서 우리 상선이 해적에게 피랍되었습니다. 즉시 출동 명령입니다. 상황판에 불이 켜지고 부대 전체에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헤라의 눈빛이 다시 지휘관의 그것으로 변했다. 전 대원 전투 준비. 목표 남중국해. 우리의 임무는 대한민국 국민을 구출하는 것이다.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전원 무사히 귀환한다.
불가능은 없다. 그녀의 우렁찬 목소리가 지휘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대원들의 함성이 그 뒤를 따랐다. 가장 깊었던 어둠의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상처는 아물어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강해라는 자신의 새로운 전선을 향해 가장 사랑하는 전우들과 함께 다시 한번 거친 파도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심연을 이겨낸 자였고 이제 그 어떤 어둠도 그녀를 삼킬 수 없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